모형 비행장에 저런 숫자 써 있는 거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사실은. 저건 이제 실제 비행기에 이제 그 활주로에 써 있는 건데, 자북 200도인 것을 이제 뒤에 0 하나 제외하고 이제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 뒤에 보면 똑같은, 11번 문제도 똑같은 문제잖아요? 그래서 90도면 0 하나 뺐으니까 9. 자북 9. 이건데, 여기는 지금 보면 자북 90도 방향을 표기할 때 몇 자리 숫자를 표기하는가. 앞에 0, 9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뒤에 숫자 하나 빼고서 표시를 한다. 이게 우리 모형 비행기하고 사실 관계 없거든요. 저는 이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어쨌든 가장 최근에 시험 본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시험 보신 분이 이제 가영 씨인데 이 문제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장한다 진짜. 이런 문제가. 버릴 문제. 네. 그래서 어쨌든 요거는 그냥 뭐 왜 0을 하나 빼고 표기하는지 좀 저도 몰라요. 네, 그냥 외우시면 돼요. 0 하나 빼고 자부. 자, 그다음에 10번. 자, 이제 요거 조금 설명 길어져야 돼요. 멀티콥터를 비행을 하실 때는 사실은 그 일종 자격증을 취득하실 때 시험 보시면 마지막 비행이 저기였죠. 추풍 접근 및 착륙이었죠. 사실은 말이 안 된다고 사실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멀티콥터는 사방이 다 똑같이 생겼어요. 다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정풍, 축풍, 배풍. 자, 배풍이 뭐냐? 뒤에서 부는 바람을 배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풍, 배풍, 축풍이 별로 그다지 의미가 없습니다. 없는데 비행기에서는 정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지도 같은 걸 보시면 제가 기억나는 게 이제 저기 인천공항은 이렇게 안 돼 있는데 제주공항 같은 경우는 활주로가 이렇게 T자로 돼 있어요. T자로. 인천공항은 활주로가 4개인데 다 그냥 같은 방향으로 돼 있어요. 근데 제주공항 같은 경우는 T자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일하는 것 때문에 1년이면 제주도를 갔다가 통상도로 한 서너 번 정도를 가는데, 제주도를 갈 때마다 비행기가 어프로치, 접근이죠, 접근. 어프로치 하는 방향이 다 달라요. 그건 이제 바람 부는 방향에 최대한 정풍으로 맞추기 위해서인 거고, 활주로를 T로 만든 것은 이 방향이 정풍이 될 수도 있지만 이 방향이 정풍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정풍 방향에 따라서 어느 활주로를 사용할 거냐를 결정을 합니다. 항공기에서는 가급적 정풍으로 이륙을 하고 정풍으로 착륙을 해야 합니다. 지금 필기 시험을 합격을 나중에 하시게 되면 이제 실기 시험도 보실 분이 계실 텐데, 고정익 실기 시험을 볼 때 우리가 왼쪽으로 이륙할 거냐 오른쪽으로 이륙할 거냐는 당연히 바람 부는 방향을 보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습을 할 때 왼쪽으로 비행하는 것도 연습을 하셔야 되고 오른쪽으로 비행하는 것도 연습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시험 보는 날 바람이 어느 쪽에서 불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자, 바람은 부는 방향에서 이름을 붙입니다. 자, 멀티콥터 하실 때, 항공기상 하실 때 기억하셨을 거예요. 육풍, 해풍이 있었어요. 육풍이라는 건 육지에서 부는 바람이고요. 해풍이라는 건 바다에서 부는 방향이에요. 좌측에서 우측으로 부는 바람은 좌풍이고요. 우에서 좌로 부는 바람은 우풍입니다. 불기 시작하는 방향 쪽에다가 바람의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그거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고, 배풍은 뒤에서 부는 바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비행기가 이륙을 할 때 아까 실속도 잠깐 설명하셨지만 날개를 지나가는 속도가 있어야만 이 타면이 움직였을 때의 키도 유효하게 먹기도 하고 양력 발생이 생겨서 이 비행기가 하늘 위에 떠 있을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비행기가 시속 50km로 날고 있는데 바람이 시속 10km로 불면 이 비행기는 결론적으로 정풍으로 10km를 불면 시속 60km로 비행을 하고 있는 것만큼 효과의 양력을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50km로 비행을 하고 있는데 배풍으로 10km가 불어요. 그러면 실제적으로는 40km의 비행을 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효과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양력은 훨씬 속도가 낮으니까 40km니까 적게 발생하죠. 근데 이 질문을 했더니 와, 저도 생각 못했던 질문을 어떤 분이 한 번 하셨었어요. 비행기가 미국 갈 때는 일부러 바람 타고 오던데 배풍으로 오는 거죠. 예. 예. 왜 그렇게 할까요? 예, 그건 이유가 있죠. 일단 연비가 좋아지죠. 뒷바람 밀어주니까. 그리고 비행기가 정말 높은 고도로 떴을 때에는 실질적으로 배풍이 된다고 해서 양력이 부족해가지고 뭐 비행기가 추락을 하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이륙 착륙이 가장 중요하고요. 이륙 착륙은 반드시 정풍,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을 향해서 이륙하고, 착륙도 바람 부는 방향을 향해서 착륙을 해야 됩니다. 아까 속도가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걸 알려드렸죠. 50km일 때 정풍이면 60km 효과가 나고 배풍이면 40km 효과가 난다고 그랬잖아요.
배풍으로 착륙을 하게 되면 그 비행기가 만약에 50km 속도가 내야 된다. 근데 배풍 10km예요. 그러면 실제로는 60km를 내야 되니까 훨씬 빠른 속도로 비행기가 이동을 해야 되니까 땅에 착륙을 하기도 어렵지만 착륙을 해도 속도가 빠르니까 훨씬 멀리 굴러가게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비행기는 정풍으로 이륙하고 정풍으로 착륙을 하는데 활주로가 아까 제주공항 같이 T자로 있는 경우는 어떻게든 정풍을 만들기가 쉬운데 인천공항 같이 다 이게 일자로 나란히 있는 데들은 측풍, 바람이 옆에서 불어오게 되면 뭐 활주로 방향을 지금 다 당장 활주로를 건설을 새로 할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축풍으로 비행을 이륙을 하게 되고요. 또 우리가 이제 실기 시험을 보시더라도 지난번에 인제에 가서 교육을 했는데 거기는 자풍이나 우풍이 안 불고 계속 들어오는 바람 아니면 나가는 바람이더라고요. 근데 활주로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우리는 이제 비행을 할 때 좌우로 길게 돼 있는 활주로에서 이제 비행을 하게 되는데 이게 바람이 좌에서 불거나 우에서 불면 상관이 없는데 들어오는 바람이거나 나가는 바람이 돼버리면 결국 비행기 입장에서는 측풍이란 말입니다. 측풍일 때는 어쩔 수 없이 이착륙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 실기시험하게 보실 적에도 측풍 바람 맞을 때가 사실 비행하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모형 비행기뿐만 무인 비행기뿐만 아니라 유인기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측풍을 굉장히 위험하게 생각을 하는데 뭐 활주로 여건상 측풍 진입 방법 이제 착륙하는 거죠. 활주로에 진입을 할 때 측풍이 불면 어떻게 할 거냐 비행기를 보면서 설명을 하면 조금 쉬울 것 같아요. 자, 답은 1번인데 1번은 맞다 치고 2, 3, 4번이 왜 틀린지 한번 볼게요. 활주로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멀리서부터 날개를 수평으로 하고 기술은 활주로 중심선을 정렬한 채 접근해야 된다. 자, 여기가 지금 활주로예요. 이 하얀색이 활주로예요. 그럼 비행기가 이렇게 착륙하기 위해서 접근을 할 겁니다. 접근을 할 적에 날개를 수평으로 유지하고 자, 측풍인데 지금 방향은 안 나와 있잖아요. 좌측에서 불어오는 측풍인지 우측에서 불어오는 측풍인지 아직 표시는 없지만 그냥 어쨌든 측풍입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기술을 이 활주로에 정렬을 하고 활주로 중심선을 반드시 정렬을 하면 만약에 이 오른쪽에서 바람이 분다고 칠게요. 그럼 얘가 어떻게 됩니까? 계속 왼쪽으로 떠밀려갈 거예요. 그러면 이 활주로에 착륙을 못하죠. 당연히 그래서 2번은 틀린 거고요. 자, 우측풍일 경우 자, 비행기에 우리가 조종자가 타고 있을 때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좌우측풍. 자, 우측풍이라는 건 오른쪽에서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럼 비행기가 오른쪽에서 부니까 왼쪽으로 밀려갈 거 아닙니까? 안 밀리려면 두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방법이 뭐냐면 러더를 좌측으로 틀어주는 겁니다. 그럼 비행기가 이렇게 꺾이겠죠. 이렇게 되면 오른쪽에서 부는 바람이 얘가 버팁니다. 밀리질 않아요. 대신 이 상태로 약간 삐딱하게 가잖아요. 이걸 이제 개걸음. 그 크랩이죠, 크랩. 개걸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는데 이 상태로 그냥 착륙을 하면 어떻게 돼요? 비행기는 부회장님 쪽으로 갈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디크랩이라고 해서 비행기가 딱 땅에 닿기 직전에 바로 이 러더를 다시 돌려가지고 방향을 딱 수정을 해줍니다. 근데 이거는 바퀴가 땅에 닿기 바로 직전이에요. 그때까지는 러더를 바람 부는 방향 쪽, 우측풍이니까 바람 부는 방향 쪽으로 꺾어서 개걸음을 하기에 접근을 하고 땅에 닿기 직전에 디크랩 시켜가지고 똑바로 착지를 시킨다. 그게 한 가지 방법이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에일러런을 써서 바람 부는 방향 쪽으로 기울여 주는 겁니다. 기울여주면 원래는 바람이 안 불면 얘가 이렇게 기울면 어떻게 돼요? 왜 오른쪽으로 갈 거거든요. 오른쪽으로 갈 건데 바람이 오른쪽에서 불고 있으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얼마만큼 기울일 거냐? 밀리지 않을 만큼만 기울이는 거죠. 이렇게 와서 쭉 가게 되면 얘가 밀리지 않고 활주로 방향에 맞춰서 올 수가 있습니다. 오서 여기서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 땅바닥에 날개가 먼저 활주로에 닿아버리는 경우가 생기니까 착지 직전에 수평을 딱 잡아가지고 착륙을 시키죠. 자, 그러면 3번 예제 같은 경우엔 우측풍일 때 아까 제가 에어러런을 치는 것도 바람 부는 방향 쪽으로 쳐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측풍이면은 우측으로 에어런을 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좌측 에어런이라는 게 틀렸고요. 우측풍이면 우측에서 부니까 우리가 좌측으로 밀리잖아요. 좌측으로 밀리는 것을 견제해야 된다고 했었는데 저는 우측으로 써서 이제 저도 틀린 거죠. 자, 4번 좌측풍. 이제 좌쪽에서 왼쪽에서 바람이 불려오면 오른쪽으로 밀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러더도 좌측으로, 에어런도 좌측으로 기울여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우측 에어런을 쳐서 우측으로 밀리는 것을 우측으로 밀리는 걸 견제하는 건 맞죠? 맞는데 여기서 우측 에어런을 쳐가지고 이렇게 우측으로 기울이면 더 밀리죠? 더 밀리니까 4번도 결국은 틀린 답이 됩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활주로 방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측풍 방향으로 날개를 기울이고 저거를 이제 영어로 윙로우라고 합니다. 윙로우. 날개를 그 바람 부는 방향 쪽으로 기울인다. 윙로우를 날개를 기울이고 접근하는 방법과 기술은 방향이잖아요. 그럼 방향은 아까 러더로 한다고 제가 아까 설명했잖아요. 러더를 측풍 방향, 바람 부는 방향 쪽으로 틀어서 개걸음, 크랩 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해볼게요. 11번은 아까 설명했으니까 넘어가도 되겠고요. 자, 가솔린 엔진의 연료 필터. 경유차 타시는 분들은 많이 쓰죠. 연료 필터 주기적으로 많이 갈아야 된다고. 사실 휘발유 엔진 타시는 차들 분들은 그 연료 필터 자주 안 가는데 경유차들은 연료의 그 청정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자주 교체하시죠. 그래서 어쨌든 연료 필터는 엔진에 공급되는 연료에 불순물을 걸러주는 역할인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카브레타가 있는 차 같은 경우는 경유차는 근데 캐브레타가 없어요. 옛날에도요. 캐브레타가 없는데 지금 여기 가솔린 엔진하고 표기가 돼 있으니까요. 캐브레타에 공급되는 연료에 이물질을 걸러준다가 답이고요. 엔진에서 발생되는 불순물 걸러주는 거 상관없는 거죠. 저게 원래는 이제 EGR 장치라는 게 있는데 거기까지 가면 이제 너무 깊어져서 안 되고 또 카브레타에 공급되는 연료 양을 조절하는 것도 아니고 공기 중에 포함된 이물질을 걸러주는 건 뭡니까? 엔진을 교체하실 때 에어클리너 교체하시잖아요. 에어클리너가 카브레타에 공급되는 공기에 포함된 이물질을 걸러주는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까 이제 실속 얘기했었는데 또 나왔어요. 실속을 일어나게 되는 것을 맞게 설명한 것은 아까 설명했죠. 이 비행기가 30km 밑에서는 실속인데 그걸 갖다가 실속에서 벗어나려면 기술을 내려가지고 속도를 증가시키든지 아니면 트로트를 올려서 파워를 증가시켜서 속도를 올리든지 하면 그 실속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제가 아까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면 비행 중 풀파워로 날리고 있으면 사실 속도가 계속 빠른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실속이 사실은 일어날 수 있긴 해요. 일부러 일어나게 할 수는 있어요. 이제 고개 비행하는 경우에. 근데 그건 이제 아주 특수한 경우니까 그건 빼고, 그래서 풀파워로 비행하면 사실은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거의 실속이 일어날 수가 없죠. 자, 브레이크 코드의 과다 조작으로 인계 받은 각을 넘어가면 일어난 현상이다. 지금 요런 비행기는 작아서 에어러런 하나밖에 없는데, 무인 비행기도 보면 여기 두 개로 쪼개진 게 있습니다. 두 개로 쪼개진 게 있어가지고, 심지어는 세 개로 쪼개진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타는, 인적공항에 타는 비행기들은 이게 한 5, 6조각으로 쪼개져 있습니다. 자, 지금 이걸 하나는 에일러런이죠. 근데 두 개로 쪼개지면 밖에 거는 에일러런이지만 안에 거는 플랩이라고 합니다. 플랩. 그래서 그건 두 개가 전부 다 이렇게 쪼개진 거 안쪽만 이렇게 내려가게 돼요. 자, 이렇게 되면 왜 이렇게 할까요? 양력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착륙할 때 훨씬 느린 속도로 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플랩이고요. 세 조각이 나 있는 건 이 안쪽에 또 뭐가 있냐면 착륙할 때 둘 다 이렇게 올려줘요. 안쪽에 3분의 1을. 이건 뭐냐면 에어브레이크입니다. 비행기의 속도를 인조로. 자, 비행기가 땅에 착륙했을 때는 바퀴에다 브레이크를 걸면 되지만 공중에 떠 있을 때는 속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날개 두 개를 당시에 세워서 또는 이제 혹시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지만 전투기 중에는 그 조종사 그 뒤에 보면 이렇게 뻘떡 딱 올라오는 철판이 하나 있어요. 그게 에어브레이크입니다. 그런 에어브레이크 같은 경우나 이제 플랫 같은 경우인데 안쪽 브레이크 코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브레이크를 말씀드리는 거죠. 브레이크 코드의 과다 조작으로 인계 받은 각을 넘어가면, 받은 각은 아까 비행기가 이렇게 머리가 들리는 걸 받은 각이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상대풍에 대한 것이니까. 근데 브레이크가 걸려가지고 얘가 속도가 줄면서 기수가 들려서 이 받은 각이 임계점, 한계점을 넘어가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실속이 일어나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2번은 만든 거고요. 3번. 비행 중 엔진을 끄게 되면 캐노피가 다이버 되면서, 저걸 근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말이 이상하기는 해요. 캐노피라는 거는 사람이 타고 있는 그 공간, 얘기하는 건데, 뭐, 개만 다이버? 다이버는 이제 떨어진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개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캐노피가 다이버라기보다는 기수가 다이버 된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은데, 어쨌든. 자, 엔진을 끄면 비행기는 무게중심점에서 말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앞쪽이 무겁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앞쪽이 무겁기 때문에 기수가 다이버가 되면서 실속을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착륙 직전에 엔진을 아이들링 상태로 유지하면 일어나는 현상. 저것도 틀렸다고 보기가 좀 애매한 게요.
착륙을 할 때는요, 당연히 거의 완전 아이들링. 아이들링이 뭔 줄 아세요? 우리 시동 걸면 그 RPM이 한 1000이 좀 안 되게 유지되고 있죠. 그냥 시동 걸어놓는데 그걸 이제 아이들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셀을 밟으면 RPM이 붕 하고 올라갔다가 아이들링까지 떨어지지 않습니까? 착륙할 때는 이제 저 RPM을 아이들링까지 떨어뜨려요. 근데 완전히 아이들링까지 떨어뜨리지 않고 아이들링에서 살짝 올려놓고 있다가 바퀴가 땅에 착륙하기 전에는 사실 아이들링으로 내리거나 좀 긴급한 상황 같은 경우는 아예 시동을 꺼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4번도 꼭 틀렸다고 얘기하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어쨌든 맞게 설명한 걸 4개 중에 2번은 정확한 거고요. 1번은 전혀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고요. 3, 4번이 약간 아리까리하게 한데 2번이 가장 정확하기 때문에 2번이 답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이 그림이 뭐였냐면 지금 이 날개가 상대풍에 비해서 바등각이 증가를 하는 그림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 에어포일 뒤에 있는 요 지금 녹색 부분 바등각이 커질수록 이 공기가 이 날개 에어포일하고 공기가 떨어지는 현상, 이걸 박리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 박리 현상이 커지기 때문에 여기에서 양력 발생이 현저하게 적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지금 이게 여기 뭐 6도, 15도, 25도인데 이거는 비행기마다 몇 도가 인계 바등각이냐는 다 틀려요. 기종마다 틀리기 때문에 어쨌든 이 인계 그 한계에 넘어서는 바등각을 갖게 되면 양력이 갑자기 현저하게 줄어들면서 실속 상태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조기점화. 아까 엔진은 왜 굳이 엔진이라고 나와야 되는지 어쨌든 요새 그 휘발유차 타고 다니시는 분들을 보면 뒤에 그 GDI라고 써 있는 차를 타고 다니시는 분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GDI 엔진이 옛날에 그 현대에서 왜 세타2 엔진 막 빵꾸나고 기스나고 해가지고 평생 무제한 리콜까지 해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엔진 같은 경우에 이제 엔진이 파손되는 이유가 보면 노킹이 잘 일어나서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노킹이 뭐냐면 우리나라 말로 조기점화예요. 조기점화. 여기 엔진이 보면 엔진 그림이 있을 겁니다. 자, 이거 설명하기 위해 이거 아예 설명을 할게요. 자, 여기 지금 보면 흡입, 압축, 폭발, 배기. 이거는 그림을 이제 폭발 점화하고 폭발을 따로따로 그려놨는데, 요거는 그냥 한 사이클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개 해서 4사이클 엔진, 4행정 엔진이라고 합니다. 근데 요 피스톤이 내려오면서 요 밸브가 열리면은 공기하고 연료를 빨아들이고, 그 다음에 피스톤이 올라가면서 여기 꽉 밸브가 막아져 있으면 압축이 된 다음에 압축이 되면 열이 오를 거 아니에요? 그 상태에서 점화 블로어가 빵 하고 터뜨려주면 안녕하십니까. 그 점화되는 힘에 의해서 피스톤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는 거를 이제 폭발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 점화가 됐으면 탄 그 배기가스를 다시 빼려고 피스톤이 올라가면 요 배기 밸브로 열려서 배기가스가 나갑니다. 우리 주사기 생각하시면 돼요. 주사기에 액 빨을 때 이렇게 쭉 주사기 밑으로 당겨가지고 액 빨아들이고 압축해가지고 쭉 밀다가 빵 하고 터지면 다시 밑으로 내려오고 그리고 다시 그 안에 있는 걸 빼버리려고 밀어내면 빠져나가는 그렇게 4사이클로 이루어진 엔진인데 너무 기계 가지 말고 거기 하면 하죠. 어쨌든 이걸 왜 설명했냐면 자, 그래서 압축을 해서 이 피스톤이 요 맨 끝단까지 올라온 상태를 상사점까지 올라갔다고 하는데 상사점이 올라간 다음에 얘가 빵 하고 폭발이 일어나야 되는데 상사점이 올라가고 있는데 먼저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기점화예요. 일찍 점화했다는 얘기죠. 조기점화하면 피스톤은 올라가고 있는데 얘가 폭발을 했으니까 팽창을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팽창하는 것과 피스톤이 올라가는 힘이 서로 부딪혀요. 부딪히면서 피스톤이 좌우로 움직이면서 따그닥따그닥 소리를 낸다 해서 노크 현상이라고 하고 이제 그걸 방지해주는 센서가 이제 노크 센서라는 건데 자, 그래서 노킹 현상이라는 게 뭐냐면 압축하고 있는 과정에서 조기점화가 이루어져가지고 올라가고 있는 피스톤을 폭발하고 서로 부딪혀서 그게 피스톤이 좌우 벽을 때려가지고 노크 소리를 내는 게 조기점화입니다. 자, 그걸 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그 문제를 보면요. 어디 갔냐? 여기 있다.
자, 그럼 조기 점화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엔진 효율이 좋을 수가 없겠죠. 그 증상이 있으면.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혼합물의 압축 행전이 완료되기 전까지 압축 피스ton이 막 올라가고 있는데 전에 점화가 되는 거 만든 거죠. 그리고 엔진 과열과 노킹 유발할 수 있고요. 점화 플러그의 문제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는 맞는 것이고 이 노킹이 일어나면 엔진 효율도 나빠지지만 엔진이 파손되는 문제도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만 갈게요. 자, 15번 피토간. 피토간은 그 아까 제가 훅 불면은 이게 비눗방울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관을 피토관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비행기 동체를 보면 그런 그 얇은 관이 파이프가 이렇게 비행기가 전방 쪽을 향해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멀티콥터 하실 때 배우셨죠? 정압과 동압. 예, 그거의 그 차이를 인식해가지고 얘가 속도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공기를 속도를 측정하는 장치이고 정압과 동압을 이용해서 속도 계산을 하고 피토관이 막히면 속도 추정이 안 되겠죠. 자, 고도 측정 뭘로 합니까? 멀티콥터 할 때 다 배우셨잖아요. 우리가 멀티콥터 FC에는 4가지 센서가 들어간다고 배웠잖아요. GPS, 자이로, 기압계, 그다음에 컴파스, 지자계. 자, 이렇게 4가지 센서 들어가는데 고도 측정은 그 중에 기압계. 자, 기압계를 이용해서 고도 측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하고 불과 여기가 1m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1m 위하고 1m 밑은 기압이 달라요. 그걸 기압 센서가 인지를 해가지고 현재 고도가 올라간 건지 내려간지를 인지하는 거라서 피토관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자, 16번에 일정한 속도 각운동 없이 비행하는 것은 이것도 사실 좀 문제 좀 이상하긴 합니다. 자, 근데 4개 중에 굳이 고르라고 하면 사실은 1번밖에 없어서 1번이 답인데, 자, 속도가 일정한 속도, 등속도 비행이라고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그 다음에 각운동, 위로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뭐 왼쪽으로 기울거나 오른쪽으로 기울거나 이런 각이 없는 거. 근데 3번, 4번은 극강화, 극상승은 각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유도 비행이라는 말을 저도 몰라가지고 제가 네이버나 구글에 검색을 해봤는데 저런 단어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활공 비행이 답인데 활공 비행도 엄밀하게 얘기해서는 각이 전혀 없지는 않아요. 활공 비행 아까 설명했잖아요. 엔진이나 모터의 출력 없이 그냥 날개의 양력만 가지고 날아가는 그 거리를 양항비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 그러면 결국은 활공 비행을 할 때 날개 양력하고 하면 거의 이제 각 없이 이렇게 수평 가까이로 비행을 하긴 하는데 실제로도 살짝 약간 다운기가 있게 가끔 하는데 각이 완전히 엄밀하게 얘기해서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어쨌든 4개 중에는 그나마 핵미라이드가 활공비.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활공 비행이 답인 거죠. 자, 아까 압력 중심 CP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받은 각에 따른 변화는 있죠. 받은 각에 따라서 앞으로 가고 뒤로 간다고 제가 아까 설명드렸어요. 그죠? 받은 각을 작게 하면 앞전으로 이동한다. 뒤로 가는 거죠. 받은 각이 크면 앞으로 가는 거고요. 날개 캠버 두께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아닙니다. 날개 두께. 캠버가 뭐냐면요. 얘 지금 비행기 날개 보시면 여기 똥똥하죠? 두툼하죠? 이렇게 휘어있는 요 모양. 요거를 캠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캠버에 따라서 생기는 양력도 달라지고, 양력이 달라진다는 건 양력도 압력이잖아요. 압력이 달라지니까 CP, 압력 중심도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받은 각을 크게 하면 앞으로 간다고 아까 설명했었죠? 그래서 4번이 답이고요. 자, 양력 발생. 이건 또 한번 설명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교육원을 한 5년 했거든요. 그 멀티콥터 교육원을. 그래서 교육원 할 때 저희가 전문 교육 기관이니까 이론 교육할 때 제가 항상 했던 얘기를 여기 저한테 이런 얘기 들으신 분도 있을 건데요. 몇 년 전에요. 히말라야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히말라야라는 영화. 아마 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근데 히말라야 그 영화 내용을 보면 친구가 히말라야 정상에 가서 죽었는데 그 친구의 시신을 가지러 가기 위해서 또 히말라야를 가는 그 내용의 영화였거든요. 근데 그 친구의 시신을 가지러 가는 그 사람도 내 목숨을 걸고 또 거기로 올라가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생각에는 헬기 타고 올라가면 되잖아요. 굳이 힘들게 거기까지 날씨 따져가면서 올라가야 아니라 밑에 딱 헬기 타고 있다가 날씨 좋은데? 그럼 헬기 타고 쫙 올라가서 시신 찾아가지고 구조해가지고 오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안 하고 직접 올라갈까요? 네, 헬기가 거기까지 못 올라갑니다. 못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면 요새 그 DJI 드론 중에는 고고도용 프로펠러를 따로 판매하는 모델이 있습니다. 고고도용. 그래서 그 프로펠러가
공기의 밀도가 낮아지게 되면 양력의 발생이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좀 드렸을 때 약간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멀티콥터를 비행하실 때 보면 겨울에 비행 시간이 훨씬 줄죠. 그 이유는요. 네, 배터리 때문이잖아요. 배터리가 효율이 안 나와가지고. 그러면 이론적으로 배터리를 제외하고, 배터리가 여름이든 겨울이든 동일한 성능을 낸다고 쳤을 때 겨울과 여름 중에 어떨 때 더 비행 시간이 길게 나올까요? 네, 겨울이 월등히 길게 나옵니다. 그 이유는 공기가 차기 때문에 효율이 높아져, 양력이 많이 발생합니다. 모터 회전이 적어도 그 충분한 양력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배터리를 제외하고 봤을 때는 겨울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만, 겨울 때 배터리의 성능 저하가 워낙 크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겨울에 성능 저하가 생기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론을 가지고 설명을 해보면, 양력 발생이 공기 밀도와 유관하죠. 히말라야를 못 가는 이유가 그겁니다. 양력 계수 당연히 변합니다. 속도의 제곱에 비해서 증가합니다. 속도가 빨라질수록 제곱에 비례해 가지고 양력 계수도 증가합니다. 그리고 블레이드 면적의 제곱에, 지금 여기 공식을 썼는데 이 V가 속도예요. 그러니까 제곱이잖아요. 그런데 블레이드 면적은 S가 날개 면적이죠. 그냥 비례하는 거죠. 제곱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이 공식까지 외우시라는 건 사실 좀 무리가 있는 얘기고, 속도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꼭 기억해 두시고, 면적에는 그냥 비례한다라고만 정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공기의 밀도하고 양력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간다. 자, 비행기의 배터리 장치. 자, 저거를 그냥 이해하시면 되는 게 뭐냐면요. 우리 타고 다니는 차 생각하시면 돼요. 차에 12V 배터리 다 달려 있잖아요. 그거 뭐에 쓰세요? 시동 걸 때 초기 점화에 사용하죠. 그리고 비행 중에 만약에 엔진이 꺼졌어요. 그래도 전자장치를 움직여야 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비상 가동장치로 사용을 하고, 당연히 엔진이 시동이 걸려야 충전이 되잖아요. 그리고 저 4번이요. 저는 이제 차를 좀 만졌던 사람이다 보니까 제가 엄밀하게 100% 틀린 말은 아니에요. 원래 AC로 전기를 만들어서 그거를 정류를 해서 직류로 충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AC 전원으로 충전을 한다는 말이 100% 틀린 건 아닌데, 그냥 일반적으로는 어쨌든 직류 충전을 하는 것이 맞다 보니까 4번이 틀린 경우가 됩니다. 자, 20번. 이것도 그냥 외우셔야 돼요. 이거 터보제트 엔진은 저도 잘 모르고요. 이걸 다 설명할 이유도 우리는 없고요. 모용 엔진에서 그냥 제트 엔진은 사용하는데 터보 제트 엔진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게 대비 출력이 효율적으로 좋다. 그래서 그냥 터보 제트 엔진이다라고만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노킹 관련돼서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피스톤이 상사점으로 압축하려고 올라가고 있는데, 그 전에 다 올라가기도 전에 먼저 터져서 그 달그락달그락 그 피스톤이 양쪽 벽을 때리는 소리가 노크다. 그 원래는 정상적으로 올라가면은 이 점화 플러그라는 게 요 끝에서 불꽃이 탁 튀겨가지고 이제 폭발이 일어나게 돼야 되는데, 점화 플러그 스파크가 일어나는 원인으로 틀린 것은, 이 문제가 왜 안 빠지고 나오는 거냐 생각하면, 지금 모형 비행기, 무인 비행기 중에는 가솔린 엔진을 쓰는 무인 비행기가 제법 많이 있고요. 특히 이제 뭐 군에서 타격기라든지 이런 쪽은 아직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가솔린 엔진을 쓰기 때문에 경유는 점화 플러그가 없어요. 경유 엔진은. 그래서 디젤 엔진은 없고 휘발유 엔진만 있는데, 휘발유 엔진에 이제 스파크가 일어나는 원인으로 틀린 것은 여기 하얀 부분 보이시죠? 요게 이제 절연체, 애자라고 하는데요. 애자. 요 절연체가 이제 전기가 이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아주는 거예요. 그 전압이 절연체를 통해서 흐른다라는 건 잘못된 것이죠. 나머지는 사실은, 저는 이게 사실 딱 헷갈리기 좋은 게요. 2번, 3번이 전극 사이가 하나는 좁을 때, 너무 넓을 때면 둘 중에 하나가 답이겠네 라고 생각할 소지가 굉장히 넓어요. 많은데 플러그 간격이 넓던 좁던 스파크는 다 튑니다. 스파크는 튀는데, 다만 튀는 타이밍이 좀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거보다도 지금 4번이 훨씬 더 강력한 답에 가깝기 때문에 2, 3번 가지고 헷갈리시면 안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이 문제 틀리시는 분이 생겼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집안이 침하되는 약한 집안에서 이륙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집안이 침하되는 데서 비행기를 왜 띄워?
무슨 영화, 재난 영화 찍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자, 집안이 치마가 생기는 땅에서 이륙을 할 때, 3번이 답일 수밖에 없는 게, 최대 이륙량을 증가하면 그만큼 물건을 더 많이 싣겠다는 얘기잖아요. 비행기가 무거워진다는 뜻이잖아요. 예, 좋을 게 하나도 없죠. 당연히, 뭐 더 긴 이륙거리 필요하고, 속도를 더 빨리 해야 비행기가 뜰 것이고, 기상 조건 파악하는 건 당연할 거고요. 예, 3번이 답입니다. 자, 비행기가 평형, 아까 등소도 비행에, 그죠? 수평 비행이라고 이런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양력과 무게가 아까 중력이라고 그랬죠? 중력을 요새는 무게나 웨이트로 많이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게 같고 추력과 항력이 같다. 자, 이거 또 나왔어요. 승강타, 엘리베이터죠. 승강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승강타는 항공기의 이 피치 운동 제가 한다고 아까 설명 다 드렸죠? 그리고 승강타는 주로 수직 안정판이 아니죠? 수평 안정판이죠. 자, 승강타는 기수의 상하 움직임 맞죠? 승강타의 움직임은 항공기의 고도 변화. 아까 제가 그래서 승강타라고 한다고 그랬죠. 자, 그거 하나 설명하고 나면 굳이 외우지 않아도 그 그림만, 아까 그 표가 이해만 되면 그다음부터는 굳이 외울 필요 없는 거예요. 자, 에일러론에 작용하는 힘 모멘트. 자, 에일러론 아까 이렇게 좌우로 기우는 거 제가 설명드렸어요. 에일러론은 필요할 때 좌우 날개에서 발생하는 힘 균형을 깨서 좌우의 기울기를 모멘트 맞는 말이죠. 좌우 날개 뒷전, 날개 뒷전에 있죠. 날개 뒷전에 있어요. 한쪽이 올라가면 저쪽은 내려가는 거 아까 제가 보여드렸어요. 에일러론 쳐서 만들어낸 모멘트의 주성분은 기수를 오르내리는 키놀이, 피칭 모멘트다. 엘리베이터가 키놀이 피칭 모멘트인 거죠. 그래서 엘리베이터로 바꾸든지 아니면 에일러론이면은 좌우 롤로 바꾸든지 해야 되는 거죠. 자, 4번 모르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에일러론으로 조작의 부수적인 효과로서 기수가 반대로 들어가는 에일러론이 있을 수 있다. 저희가 고정이익을 교육을 해보면요.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게 뭐냐면 비행기를 띄우실 때 러더를 쓰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 멀티콥터 할 때 러더 많이 썼잖아요. 비행기가 수평 비행을 하다가 좌회전을 할 거예요. 좌회전. 그러면 에일러런을 쳐가지고 좌측으로 이렇게 기울입니다. 우리 자전거 기울듯이 기울여요. 기울이고 여기에서 러더를 쳐가지고 이렇게 비행기를 돌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멀티콥터 조종만 해보신 분들은. 근데 비행기는 기본적으로 이착륙을 제외할 때는 이착륙을 제외하고서는 러더를 쓰지 않아요. 에일러런과 엘리베이터만으로 합니다. 자, 비행기가 이렇게 기울어지면 양력이 부족해가지고 고도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고도가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업으로 올려줍니다. 그러면 얘가 다시 양력을 보상하면서 받은 각이 늘어나니까 보상이 되는 거죠. 머리가 들리니까 들면서 회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회를 하게 되는데 선회가 끝나고 나면 다시 수평으로 돌려줘야 되겠죠. 하게 되는데 이 에일러런 빗놀이 저게 뭐냐면 자 비행기를 이렇게 기울였으면 비행기가 지금 왼쪽으로 기울은 거니까 왼쪽으로 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비행기를 왼쪽으로 기울이면 이쪽 날개하고 이쪽 날개의 받은각이 일시적으로 작아져요. 달라져요. 그래서 받은각 차이 때문에 얘가 좌측으로 틀어지는데 반대로 러더 방향으로 요축으로 우측으로 틀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거를 역에일러런, 빗놀이요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모형 비행기에서는 사실 잘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게까지 모형 비행기는 잘 생기지 않는데 실기에서는 많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선 그래서 일부러 그 FC가 달려있는 비행기들은 에어론을 좌측으로 치면 러더가 살짝 좌로 이렇게 꺾이게 설정되어 있는 기체들도 있어요. 그래서 비행기가 좌측으로 기울었을 때 좌측으로 회전이 돼야 되는데 반대로 좌측으로 기울었는데 우측으로 회전이 되는 비행기가 있거든요. 그걸 역에일러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있을 수 있다. 자, 그 밑에 그 설명을 드렸죠. 자, 26번은 이제 비행기 그 실기 시험을 보시면 마지막 바로 전 단계의 그 실기 시험 코스가 이제 복행 그 라운드입니다. 그래서 착륙을 할 것처럼 어프로치 접근을 했다가 착륙을 하지 않고 또는 착륙할 상황이 안 됐을 때 다시 트로틀을 올려가지고 비행을 해서 날아가는 것을 복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험 보실 때도 복행이 하나의 코스로 되어 있고 복행 때 코스 이탈을 하지 않게끔
비행을 하는 게 중요하게 됩니다. 자, 착륙거리를 짧게 하는 방법. 제가 아까 얘기했죠. 50km에서 정풍이면, 정풍 10km면 60km 효과가 나는 거고, 50km에서 배풍 10km면 40km 효과가 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배풍이 되면 착륙거리가 더 길어지죠. 비행기 속도가 늘어나니까. 양력이, 자,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50km에 이 비행기가 착륙을 해야 되는 속도예요. 착륙 속도가 이 비행기는 50km예요. 그러면 정풍이 10km를 불면 속도가 40만 돼도 50km만큼의 양력이 만들어집니다. 실제로 날개로 지나가는 건 50km의 바람이 지나가니까 정풍이어서. 배풍은 비행기가 50km인데 뒤에서 10km를 빼버리기 때문에 내가 50km로 날지만 실제로는 40km로 나는 양력밖에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비행기가 50km를 되는 양력을 만들어내려면 결국 60km까지 속도를 증가시켜야만 얘가 50km 양력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속도가 60km로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얘가 땅에 딱 착륙하면 60km로 착륙을 할 거 아닙니까? 그만큼 활주거리가 길어지게 되죠. 그래서 배풍으로 착륙을 하게 되면 착륙거리가 길어집니다. 자, 아까 28번 문제 같은 경우는 무게중심, CG하고 압력중심, CP하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죠? 이건 보기만 한번 보고 할게요. 무게중심은, CG는 중립점보다 항상 앞에 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앞에 있다고. 중립점이 무게중심보다 더 앞으로 가면 그 비행기는 굉장히 불안정해져요. 자, 무게중심 위치에서 중립점까지 거리를 스태틱 마진, 정적 여유라고 합니다. 그 정적 여유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비행기의 안정성이 이제 달라지게 되고요. 중립점은 받은 각의 변함에 따라서 피치 모멘트가 음의 일정한 값을 유지하는 점이다라고 써 있는데, 틀린 게 뭐냐면 음의 값이, 비행기가요 이렇게 가다가 위아래로 이렇게 피칭 방향으로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가 내가 조종을 하지 않아도 시간이 흐르면 점점 줄어들어서 지가 알아서 수평 비행을 합니다. 그걸 양의 값이라고 하고요. 내가 만약에 한번 흔들리게 만들어 놓잖아요. 계속 흔들리는 건 그대로 유지를 하는 거고요. 음의 값이 되면 이 흔들리는 진폭이 점점 더 커집니다. 굉장히 비행기가 불안정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만들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음의 일정 값을 유지하는 점이라고 정의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밑에 보면 그 그림이 나와 있죠. 세로 안정성. 지금 이 무게중심하고 압력중심을 갖고 얘기하면 전부 다 비행기 엘리베이터 방향에 지금 우리가 움직이면 내가 전부 다 양의 값, 음의 값, 일정한 값이 다 엘리베이터에 가서 연결된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엘리베이터는 아까 세로 안정성라고 가로점을 기준으로 한 세로 안정성이라고 첫 번째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요거 기억해 보시면 저게 틀리지 않는다는 걸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또 나왔던데 그냥 터보제트입니다. 터보제트. 자, 비행 후 점검 조치할 상황 중 올바른 것은, 수증기 배터리를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인 비행기에서는 이제 그 전동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신기에 배터리를 별도로 장착하지 않는데, 뭐 아주 큰 비행기는 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엔진을 사용하는 비행기는 전기가 있어야 수신기가 작동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수신기 배터리를 별도로 답니다. 근데 수신기 배터리는 우리가 만약에 뭐 20분 비행한다 그러면 한 30분 정도 비행할 수 있는 정도의 사이즈만 사용을 하기 때문에 거의 한 번이나 두 번 비행할 때마다 충전을 또 해줘야 돼요. 그래서 비행 직후에 수신기 배터리를 점검하는 건 굉장히 올바른 상황인데, 엔진 및 동력 계통의 윤활유를 오늘 집에 가시면 다 엔진을 가세요? 날마다 갈지는 않아요. 그죠? 엔진 머플러 등 동력 계통의 점검은 정해진 정비시까지 하지 않는다. 유관 점검이라도 자주 해주시는 게 좋죠. 엔진 등 동력 계통의 열이 식을 때까지 착륙한 곳을 대기한다. 인천공항에 비행기가 내렸는데 계류장에 오질 않고 계속 거기 엔진 식을 때까지 서 있으라고요? 말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수신기 배터리를 점검한다가 답입니다. 질문. 네. 엔진 사용 규제들 실제로 많이 있습니까? 지금은 이제 그 민원 때문에 사실은 많이 줄어들었죠. 그런데 제가 이제 무인 비행기를 한 35년 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90% 이상 엔진기였죠. 그때는 전동기가 뭐 배터리도 시원찮고 모터도 시원찮았으니까. 그러면 실기 비행할 때 만약에 엔진을 사용하는 기체로 할 때는 기체 점검 사항에 수신기 배터리 당연히 있어야죠. 포함이 되어야 되어야 되죠. 그러면 기체에 따라서 그것도 달라지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근데 원래 추세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원래 그 비행 전후 점검표라는 건 그 기종에 맞게끔 다 틀린 거기 때문에 그 비행기가 만약에 전동기라면 전동기에 맞게끔의 점검표가 있어야 될 것이고 엔진기라면 엔진기에 맞게끔 대한 점검표가 필요하겠죠. 요즘에는 대부분 다 안 쓰는 추세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뭐 실기위원들이 별로 비행 전후 점검들은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별로 관심들이 없잖아요. 자, 31번 문제 볼게요. 하중계수. 자, 이거를 제가 설명을 좀 어떻게 드리면 좋겠나 싶었는데, 자, 비행기가 만약에 수평 비행을 하면 중력, 웨이트하고 양력이 똑같으면 얘가 고도 유지를 한다고 아까도 여러 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상황이 일지입니다. 일지예요. 양력과 중력이 동일되면 얘는 수평 비행을 할 거 아닙니까? 그게 일지예요. 근데 비행기가 선회를 하려고 비행기를 롤을 쳐가지고 에일러런을 쳐가지고 이렇게 기울이지 않습니까? 그럼 기울이면 좀 전에 설명했잖아요. 고도가 떨어진다고. 고도가 떨어지는 얘기는 뭐냐면 결국 무게보다 양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또는 속도를 늘리면 됩니다. 그래서 그 속도를 얼마만큼 늘려야 되냐를 갖다가 그래프로 그려보면 60도, 여기서 가면 여기가 60도 찍히거든요. 60도일 때 EG가 나옵니다. 그래서 딱 생각하실 게 세 가지인데요. 얘가 만약에 완전 90도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실속은 아니지만 양력을 증가시킬 방법은 아예 없어요. 솔직히 아예 없는 건 아닌데 러더를 치면 되긴 되는데 그건 좀 힘든 얘기고, 그러니까 그냥 이 G값이 0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냥 추락이고요. 60도, 45도, 0도일 때는 1G였잖아요. 똑같아요. 수평비행이니까. 45도일 때가 1.4G, 그 다음에 60도일 때가 2G. 요것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비행기가 저렇게 기울어가지고 그 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스피드를 늘리든지 아니면 엘리베이터를 당겨서 받음각을 증가시키든지 해서 요 G값을 올려줘야만 고도 유지가 된다. 그래서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건 여기 나와서 제가 보기 썼죠. 뱅크에 따라서 45도일 때는 1G, 60도일 때는 2G. 요거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요거는 그냥 굳이 기억하시지 이론을 이해하시지 않더라도 그 문제 범위에서만 나옵니다. 45도일 땐 1.4G, 60도일 때는 2G. 예, 그것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동력장치의 출력과 비행고도로 관계에 적절하지 않은 것. 과급기가 뭐냐면요, 터보차저입니다. 지금 여기 요새는 국산차들도 터보차저 달린 차가 많아져가지고, 저 터보차저를 이제 우리 한글로 얘기하면 과급기라고 하는데요. 과급기가 없는 엔진은 고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출력이 감소한다. 고도가 높아지면 출력이 왜 감소할까요? 공기 안에 있는 산소가 연료랑 만나서 점화가 되는 건데, 고도가 높아질수록 공기 밀도가 낮아지고 산소의 그 양이 적어져서 실질적으로 태울 수 있는 공기가 희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엔진 파워가 줄어드는데, 저건 과급기가 있으나 없으나 별 차이가 없긴 해요. 과급기가 터보차저가 달려 있어도 고도가 높아지면 사실은 출력이 떨어집니다. 근데 어쨌든 저 말도 틀린 건 아니니까. 자, 출력이 고도에 따라 변한 이유는 공기의 밀도 변화다.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죠? 자, 4번 먼저 볼게요. 가스터빈 장착한 엔진도 출력은 낮아집니다. 가스터빈도 공기를 앞에 우리 전투기나 제트기 보면 구멍이 막 크게 뚫려 있잖아요. 그리고 공기를 빨아들이잖아요. 근데 공기 밀도가, 산소의 밀도가 적으니까 출력이 떨어지는데, 고도가 높아져도 출력이 안 떨어지는 엔진이 있어요. 그 엔진이 뭐냐면 미사일 같은 로켓이에요. 로켓은 앞에 구멍이 없죠. 왜 없냐면, 로켓은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우주 나가는 로켓 같은 경우도 보면 되면, 미사일이나 로켓 같은 경우는 대기에 있는 공기를 태우는 게 아니라 압축 탱크에다가 공기를 넣어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그 공기를 써서 연료를 태우는 것이기 때문에 고도가 높고 낮음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엔진을 쓰는 우리가 항공기는 대부분 흔치 않기 때문에, 가스터빈 엔진 같은 경우는 외부 공기 빨아들이기 때문에 이것도 맞아요. 자, 3번. 이 문제를 헷갈려 하시는 분이 3번 보기를 헷갈리는 되게 많죠. 전기 동력을 사용하는 고정 피치 프로펠러는 고도가 높아지더라도 출력의 변화가 없다. 맞는 것 같거든요, 이게. 왜 맞는 것 같으면, 모터는
공기를 태우는 게 아니니까 출력 변화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도가 높아져도 모터 자체는 출력 변화가 없어요. 없는데 아까 제가 멀티콥터 얘기했잖아요. 겨울이 더 효율이 좋다. 이유는 온도가 낮아서 공기 밀도가 높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모터에도 결국은 프로펠러가 달리는 거니까 그 프로펠러가 고도가 올라가서 공기가 희박해지면 밀도가 떨어져서 추력이 약해집니다. 이건 아까 그 설명드린 거랑 일맥상통하니까 이해되셨죠? 자, 나선형 후류라는 거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기 비행기를 보시면 요거를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비행할 건 아니고요. 자, 비행기가 이쪽으로 오는 거를 보지 마시고 좌우로 껐덕거리는 걸 보세요. 좌우로 껐덕거리죠. 네. 자, 지금 이 좌우로 껐덕거리는 이유는 우리 멀티콥터 하실 때랑 동일하게 배우신 거죠. 얘가 지금 앞에서 봤을 때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합니다. 그러면 시계 방향으로 반토크가 생기죠. 그 반토크를 상쇄시키기 위해서는 멀티콥터는 4개의 프로펠러가 서로 쌍으로 2개는 반시계, 2개는 시계 방향으로 이제 프로펠러가 장착이 돼 있었죠. 근데 비행기는 이렇게 단반 엔진인 경우에 모터가 하나밖에 없는 경우에는 반토크를 상쇄시킬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움직여보면 네, 비행기가 이렇게 움직이죠. 이게 좀 세지게 되면 이 바람이 조 그림처럼 한 바퀴 휘돌아서 얘가 이 비행기 동체를 갖고 돌아서 이 러더, 수직 날개를 밉니다. 이게 수직 날개 밀어요. 자, 그러면 이 비행기가 이 나선형 후류, 이 프로펠러 뒤에서 오는 그 후류가 나선형으로 감기면서 이 러더 방향을 미니까 어떻게 돼요? 얘가 이렇게 돌죠.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기에 기체가 좌측으로 돌았죠. 그렇죠? 편요 형상이라고 합니다. 편요. 자, 나선형 후류에 의해서 편요 또는 횡요, 프로펠러 회전은 반작용을 이타. 또 한 가지는 이게 비행기가요. 우리가 땅에서 이륙을 할 때 이제 실기 비행을 해보시면 다 아실 건데 활주로가 이렇게 하얀색 활주로가 쭉 있습니다. 이 활주로를 벗어나서 이륙하면은 이제 실격 처리가 돼요. 시험 보실 적에도. 그런데 어떤 비행기든 이게 앞에서 봤을 때 반시계 방향으로 비행하는 비행기는 절대로 아무리 잘 만들어도 똑바로 안 갑니다. 무조건 좌측으로 휩니다. 무조건 좌측으로 휩니다. 이렇게 프로펠러가 하나 있는 비행기들은요. 2개가 있으면요. 훨씬 덜하죠. 왜냐면 얘는 시계 방향, 얘는 반시계 방향으로 돌게 해주면 서로 반토크가 상쇄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프로펠러가 하나 있는 비행기는 무조건 좌측으로 휘는데 좌측으로 휘는 이유가 4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여도 해결하기가 될까 말까인데 4가지나 있어요. 자, 한 가지는 지금 봤던 나선형 후류에 의해서 그 기수 뒤쪽 수직 날개를 밀어내는 것 때문에 좌측으로 하는 거랑 또 한 가지 반토크 때문에 비행기가 왼쪽으로 기울어집니다. 그죠? 이게 2번째 이유. 자, 3번째는 뭐냐? 그걸로 인해서 왼쪽 바퀴가 더 지면에 강하게 눌립니다. 그래서 왼쪽 바퀴에 브레이크 걸린 효과가 생깁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른쪽 바퀴는 좀 편하고 왼쪽 바퀴에는 브레이크가 걸리니까 더더욱 좌우로 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현상은 바등각 차이로 인해서 이 프로펠러를 보시면 올라가는 프로펠러가 있고 내려가는 프로펠러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게 공학적으로 따지면 올라가는 프로펠러하고 내려가는 프로펠러의 바등각이 달라지게 돼요. 달라져서 위에서 나오는 그 양력, 추력과 밑에서 나오는 추력 차이가 생기는데 그게 자이로 효과에 의해서 90도가 지난 다음에 그 현상이 바깥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생긴 현상이 이 상태에서 나타나니까 이쪽이 추력이 더 세져요. 이쪽보다. 그래서 더더욱 또 왼쪽으로 꺾이는 증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4가지의 증상이 다 합쳐져가지고 비행기는 자, 항속, 그러니까 공중에 떠가지고 쭉 날아갈 때는 괜찮은데
지면에 땅에 서가지고 이륙을 할 적에는 아까 바퀴에 브레이크도 걸리죠. 비행기도 왼쪽으로 기울죠. 좌우에 추력 차이도 생기죠. 생각이 안 나네. 나선형 후루 때문에 뒤에도 밀어지죠. 그 네 가지 현상이 이 지상에 비행기가 서 있을 때는 굉장히 작용이 심하고, 거기다 또 비행기 속도가 느리죠. 근데 우리가 이륙할 때는 파워를 거의 풀 파워로 쓰죠. 그러니까 이 후류는 굉장히 강해지는데 비행기 속도는 느려요. 그러니까 이걸 밀어내는 힘은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우리가 실질적으로 아무 조작 없이 트로트만 쫙 올리면 굉장히 심하게 좌로 꺾어집니다. 그러면 안 꺾어지려면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러더를 우측으로 치든지, 그렇죠? 러더를 우측으로 치든지, 비행기가 왼쪽으로 쓰러질 것이니까 에어런을 살짝 오른쪽으로 치든지, 그런 부수적인 그 키 조작이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그 조작을 실제로 해야만 비행기가, 그래서 시험 보실 때 또 한 가지, 파워를 급격하게 올리면 그 증상이 더 심해요. 이렇게 뜨면 괜찮은데 뿡 하고 떠버리면 그냥 확 좌로 휘어요. 그래서 이륙할 때 최대한 그 활주로를 충분히 이용해가지고 천천히, 땅에서 활주하는 걸 이제 영어로 택싱한다고 합니다. 택싱을 최대한 천천히 해줘야만 좌로 휘는 횡요 현상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륙하기가 좀 수월해집니다. 자,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인천공항에서 우리 타는 그 큰 여객기들요, 엔진 하나짜리 타보신 적 없으시죠? 다 양쪽에 두 개잖아요. 그럼 안 봐도 딱 비도 답 나오지 않아요? 왼쪽에 있는 엔진이랑 오른쪽에 있는 엔진은 반대로 회전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만 서로 반토크가 상쇄가 되니까 횡료 현상이 현저하게 줄어들겠죠. 그럼 기장들이 운전하기가 쉬워질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나선형 후류에 맞는 것, 프로펠러 회전의 반작용을 일으켜서 횡료하는 현상이고, 비대칭 하중, 아까 설명했죠. 90도 인하서 그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프로펠러 왼쪽과 오른쪽에서 나오는 추력의 불균형이 생긴다. 그래서 왼쪽으로 간다. 자, 프로펠러에 의해 발생한 후류가 수직 안전판에 작용하여 좌우로 편유하는 현상이다. 회전하고 있는 물체에 의심을 갔을 때 그 힘이 90도를 지나서 나타난다. 자, 보기 4개가 다 맞아. 그죠? 보기 4개가 다 맞은데 왜 답이 3번이냐면, 나선형 후류에 대해서 설명한 건 3번이라는 거예요. 1, 2, 3, 4번 보기가 다 맞는 말이에요. 다 맞는 말이지만 문제에 보면 나선형 후류에 해당되는 것만 찝으라 하면은 3번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보면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안만 봐도 틀린 게 없는데 틀린 거 없어요. 다 맞는 얘기예요. 다 맞는 거지만 나선형 후류에 대한 것은 3번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밑에요. 벡터량. 이것도 왜 우리가 해야 되는지, 벡터하고 스칼라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냥 문제 외우셔도 될 것 같아요. 외제에 써 있지만, 벡터하고 스칼라가 틀린 것은, 벡터는 속도에다가 힘까지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힘에다가 그 속도가 얼마만큼 냈느냐까지의 양을 따지지만, 스칼라는 그 크기, 질량만 얘기하기 때문에, 지금 속도, 가속도, 양력, 이거는 어떤 방향에 움직이는 힘이잖아요. 그런데 질량은 그런 움직임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4번이 답입니다. 그냥 외우셔도 될 것 같아요. 자, 35번 실속 속도가 증가하는 경우. 아까 플랩 설명드렸어요. 플랩을 왜 내린다고요? 착륙할 때 양력을 더 많이 발생시키기 위해서, 더 느린 속도로 착륙하기 위해서, 이륙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 플랩을 쓰는데, 그럼 플랩을 쓰면 어떻게 됩니까? 양력이 많이 발생하고 실속을 일으키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실속 속도가 증가하는 경우는 실속하지 말라고 우리가 플랩을 내리는 건데, 당연히 1번은 아니겠죠? 자, 기술을 낮추면, 실속하면은 기술 낮춰가지고 속도를 증가시켜야 된다고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기술 낮추면 당연히 실속 잘 안 하죠. 기수가 들리면 당연히 속도가 느려질 것이고 바등각이 증가해서 실속이 잘 생길 거고요. 정상선회를 위해서 좌 또는 우측으로 경사진 상태. 이것도 사실은 좀 애매한 문제이긴 한데 4번이 실속이라고 보기보다는 양력이 줄어들어가지고 고도 치마가 생긴다 쪽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답은 기수가 들리는 거. 어쨌든 실속이라는 문제가 나오면 꼭 기억해 주셔야 될 건 속도가 느려지거나 바등각이 증가하는 것은 실속과 관계가 있다. 이걸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자, 요건 저 위에서 설명했던 내용이에요. 자, 요거 아까 제가
사행정 사이클에 대해서 설명드렸어요. 자, 이거 못 맞추면 여기서 나가야 돼요. 그죠? 자, 저거에 대해서 하나 더 플러스 시킬게요. 우리가 비행기 날개에서 보면 위에는 공기 흐름이 빠르고 밑에는 공기 흐름이 상대적으로 느려서 위에는 압력이 낮고 밑에는 압력이 높아서 압력이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하려는 힘 때문에 양력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비행기가 앞으로 나가는 것도 똑같습니다. 프로펠러가 날개랑 똑같은데 다만 회전을 하는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회전을 하면 이 프로펠러 앞쪽과 뒤쪽의 압력이 어떻게 되겠죠? 뒤쪽의 압력이 높아지죠. 여기서 밀어붙였으니까. 그러면 압력이 높고 상대적인 거죠. 압력이 높고 압력이 낮죠. 그러면 이 프로펠러 어디로 가요? 압력이 낮은 쪽으로 가죠. 그래서 비행기가 앞으로 가는 거예요. 저 문제는 만약에 틀리시면 멀티코트 하시면 다시 와야 되는. 자, 넘어갑니다. 자, 38번까지 한 반은 했는데, 자, 짧게 한 5분만 쉬고요. 38번부터 다시 또 할게요. 지금 뒤에는요, 아까 설명한 부분하고 이제 겹친 문제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좀 더 빨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5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공부하는 거.